당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그때까지 간다? 아니다? 그 전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못 갈 가능성도 꽤 커졌다. 이것 때문에. 왜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축도하기엔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요구까지 네. 오잖아요. 김계리 변호사는 이게 뭐냐라는 얘기하는 거고 결론은 본인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개인 차원으로 이거 약속한 거 내가 지켰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과 시간에 금요일에 최고위원과 같이 갔다는 거는 그냥 당을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당이 아직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창완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정겹네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SBS의 정화석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영주, 윤희석 두 분은 지난주에 오늘 서로 상대당의 상징되는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오겠다고 했는데 다들 안 메고 오시는 걸로 합의를 보셨네요. 합의를 왜냐면 이제 네. 아예 벗기로 했습니다. 아예 벗기로 그러면 안 이제 하기로.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과한 부탁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불러주시면. 저는 안에는 와인 색깔, 밖에는 푸른색이니까 예. 양당 색깔을 네. 종합해서 입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한 사진 한 장. 이게 아마 종묘를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방문한 것 아니냐, 주진우 위원은 그렇게 공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근히 다른 기자들이 또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진은 종묘가 아니고 경회루의 2층 아니냐.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뭐 경원으로 보이는 분들 또 아마도 경회루와 관련된 또 분들,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모습이 함께 보이는데, 인상적인 거는 김건희 씨가 슬리퍼 차림이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몇 신발을 명이 벗고 몇 명이 신었어요. 양말 예, 차림이고 양말 슬리퍼. 있고요. 예. 이게 아마 정화석 의원도 이 기사 받겠습니다만, 이게 저기를 갈 때는 신발을 못 신고 하게 하는 게 아마 문화재라서 그런 모양이죠. 경회로 2층이 예. 원래는 일반인 출입이 안 되는 막아놨던 공간인데, 그렇죠. 뭐 올해 일정 기간은 또 공개하고. 올해 들어서 이제 예. 특별 무슨 저희 관람 그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추석 연휴에 경복궁 가서 경회로 참 연목 너머에서 멀찍이 사진만 찍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올라갈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일부는 양말 채로 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는 이제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걸로 네. 봐서는 경회로 2층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경원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지난해 12월 계엄 전이겠죠. 예. 아무래도 예. 뭐 그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을 예. 테니까. 근데 이 옆에 있는 인물이 이제 금거북이 이 논란을 그렇죠. 일으켰던 예. 이배용 교육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사실은 뭐 종묘에서의 차단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의 무슨 친분 관계 정도를 그냥 방증하는 정도의 사진 자료 아닐까 싶어요. 김건희 씨 측에서는 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두고 이곳을 아마도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갔다 그러는데 아마 시간차가 상당히 꽤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설명회에는 조금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렵다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이 전문가인가요? 그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던데. 어떤 전문가인가요? 이 경회로 전문가, 경회로 뭐 전문가. 역사 전문가라서 같이 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글쎄요. 김건희 씨 측에서. 글쎄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가실 만한 명분을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이배용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장으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진이 공개된 거고, 그것으로 추론을 해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이게 되겠죠. 나중에 수사 결과 봐야겠습니다. 정말 근거북이 갖다 주고 그걸 대가로 해서 어떤 자리를 네. 받았다고 한다면 네네. 이거야말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 고려 시대에 있었던 매간매직. 그렇죠. 그렇죠. 명맥이 끊어졌던 예. 메간매직을 예. 김건희 씨가 이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윤원영. 예, 그렇죠. 나죠. 예. 정난정 윤원영.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근거구비의 어떤 연관성도 있지만, 저는 김건희 씨 이런 자세,
아, 눈에 사진 띕니다. 보니까. 예. 이렇게 옆구리에 팔을 탁 올리고 양팔을 이렇게 하고 짝다리를 예. 짚고 예. 거의 뭐 선글라스만 끼면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그 국가의 자산이 예. 본인의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내가 대장이다. 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어서 예전에 마포대교 한번 사진 기억할 예.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인 양 마냥 뭐 자살 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시하는 듯한 사진. 이게 전반적으로 김건희라는 인물이 정말로 V0의 마음을 가지고 멋대로 마음대로 모든 국가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했구나라는 좀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뭐 주진우 편집위원이 또 기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열심히 취재해서 공개했는데 다만 팩트 하나가 이제 틀렸다 결정적인 게 이게 종묘 차담에 앞두고 뭐 한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애로 이제 사진인 것으로 점점 결론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진은 감춰졌던 사진이고 누군가 이 주진우 기자가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이고 그 평소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여줬던 그 사진을 공개하는 그 비춰보면 저렇게 만약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서 저렇게 갔다고 한다면 그 사진 공개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해명을 보면서 뭐 이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공개를 안 했을 다른 수도 사진이라도 있겠죠. 공개할 수 있었던 예. 거겠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세간의 관심을 끈 게 물론 그 금거북이와 관련된 이병국 교육위원장이 옆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서영주 소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자세가 그 마포대교에서의 그 사진을 연상시키는 사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글쎄요. 그러면 마포대교를 공개했으면 이것도 공개했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모르겠습니다. 전 그 짝다리를 짚어서 예, 이 짝다리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이제 종묘 차담에도 이런 식이라면 사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네. 김건희 측의 설명에 의하면은 뭐 외국의 주요 인사가 소개한 중요한 인물을 만나서 네. 한국의 뭐 문화재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진 찍지 않았겠어요? 사진은 아마 외국 인사는 찍었을 것 같고요. 예. 국내 인사는 못 찍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CCTV도 다 끄라고 예. 했고 아마 휴대폰 사용은 금지했을 것 같은데 본인도 이 부분이 종묘 특히 거기 굉장히 이게 경희로보다 더 엄중하게 보호됐던 곳이에요. 저희 우리 청취자분들도 사실 종묘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가보신 분은 많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예.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전하 종묘 사직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했던 예.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고 최소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그냥 치워라 해서 심지어 그 소품마저 경복궁에 있던 그 일반인들이 못 보는 전시 그런 부분 그 소품을 갖다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사적 용도로 어떻게 종묘를 카페로 사용하는지 참 뭐 계속 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특검은 수사할 내용이 많은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얘기했고요. 특검보도 4명을 더 임명할 수 있는데 일단 2명 더 임명한다고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경회루로 추정되는 곳에 이병정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갔던 사진이 공개됐다. 이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또 하나 오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기사를 많이 보면 여러분이 많이 접하신 기사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 최민희 의원 얼마 전에 국회 사랑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 본청의 동서남북 약간 북쪽 아주 작은 2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곳에 작은 언덕에 사랑제라고 하는 이 한옥 양식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딸이 결혼을 했는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감기간에 국회에서 딸을 결혼시키고 청첩장에 계좌도 다 찍었다. 이거는 피감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그 축의금 다 돌려주고 나서야 국감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평소 같으면은 야당 의원 주장을 딱 자르고 의사 진행을 했을 텐데 다 들어주고 상당히 예의 있게 했다. 이런 점도 기사가 됐었는데 오늘 최민희 위원장이 눈물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 자녀가 저렇게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관련 피감기관들하고 물론 저 중에는
지인들도 있겠지만 언론사 간부들도 상당수가 결혼식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감 기간 중에 있었던 결혼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뭔가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이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주진희 의원으로 인해서 각인됐습니다. 같이 살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고, 혹시 여러분이 박정원 의원님이 저의 질의 내용을 보신다면,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역학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어제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뭐 저 박정훈 의원이 문제 제기했고 최민희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정화석 의원 그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가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화제가 된 거죠. 저도 문과 출신인데 예. 양자역학이 사실은 정확히 뭔지는 잘 아마 모르거든요. 피감기관과 예. 관련돼서 그래서 아마 그걸 뭐 공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니까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 해명, 최민희 위원장의 해명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과는 좀 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한 지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딸이 그 결혼식의 모든 걸 주관을 했고 그래서 그걸 미처 이렇게 자세히는 못 챙겨서 뭐 무리를 빚은 비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한다. 다만 그것이 뭐 딸에 적응한 거지 내가 뭐 피감기관이나 뭐 유관기관에 뭐 청첩장을 돌렸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고 지금 뭐 박정훈 의원 그 주장에 따르면은 그 모바일 청첩장에다가 뭐 신용카드 뭐 결제 네. 뭐 계좌를 갖다가 썼다가 그걸 갖다가 없앴다고 하는데 은행 계좌번호 말고 신용카드로 계좌로 그 축의금을 내는 건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과방이라서 그런가요? 굉장히 첨단 기술이 동원됐는지 어쩐지 몰라도 예. 어쨌든 간에 뭐 이 국감 기간 중에 국회 내 시설에 결혼식장을 잡은 거는 최민희 위원장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게 뭐 그 취소된 날짜에 잡느라고 그렇게 됐다라고 해명은 하는데 뭐 그 결혼식장에 와 있는 그 화환이나 그다음에 뭐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글쎄요. 이거는 뭐 최민희 위원장이 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이 오늘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은 어제 이어서 오늘 자 피감기관으로부터 박정훈 의원이 한 피감기관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축의금 냈습니까? 했더니 예 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나서 최민희 위원장 피감기관 사람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다 돌려주고 나서야 국정감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오늘 뭐 자세하게 이것저것 해명을 했는데 그 청첩장에 있었던 계좌번호는 딸 거다. 나하고 내 남편 건 없고 또 딸의 계좌번호까지 내가 없애라고 하기는 그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 화환은 저렇게 많이 왔지만 나는 화환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서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화환 사진 보니까 화환이 정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박정훈 의원의 의도는 성공했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긁혔습니다. 저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총선 출마할 때 딸이 제가 하도 매도를 당해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그때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딸하고는 따로 살고 있다.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 결혼식 당일 화환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 박정훈 의원이 저런 높은 도덕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이거는 최민희 위원장이 해명을 하고 약간 눈물을 보이면서도 박정훈 의원에게 또 뼈 있는 말을 한번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두 분은 이제 팩트는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좀 첫 번째 보면요. 참 정치 야박해졌다. 정치가 야박해졌다. 박정훈은 요즘에 최근에 정치 잘못 배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감 기관을 국감해야 될 상황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신상 발언으로 지금 과방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난번에 김우영 의원하고도 박정훈 의원이 야 이 한심한 이 베이비야 하면서
정말 참 막대 먹은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최민희 위원장이 조금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청첩장이 좀 공개가 됐어요.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계좌번호는 쓸 수 있어도 카드 결제까지 되는 그런 청첩장을 돌리긴 쉽지 않은데 얼마나 돈을 그러니까요. 얼마나 돈을 모으려고 그러냐라는 젊은이들은 아마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그 엄마인 최민희 의원과 별개로 그냥 사랑제는 엄마가 국회의원이니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랑제가 좋아요. 결혼 시가기가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주차 공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야외 공간이 좋아서 이제 겨울에는 못 타니까 막차 이제 가을 타려고 경쟁이 아마 치열할 것 같아요. 치열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도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도 아마 그 네. 저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최민희 의원이 다소 좀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딸이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그 사랑제 응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엄마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인정해야죠. 예, 출입기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국회에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 사랑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해명을 최민희 의원이 단박에 좀 담백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해를 불러서 죄송하고 사실은 이제 딸과 상의를 못해서 뭐 좀 불필요한 오해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어떤 저런 말씀한 대로 화환이라든지 불필요한 그 이해 충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가에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또 박정원 의원도 야박해요. 그거 다 돌려줘라. 그래도 그 자식 혼사하는데 그 아무리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그거 다 돌려주라 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정치풍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야박하다에 먼저 무게를 두고 말씀하셨고 서영조 소장은 윤희석 전 대변인은 적어도 이 건 관련해서는 이전에 뭐 어떤 김우영 의원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박정훈 의원의 질의 내용과 지적 내용과 연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 건 자체로 양자역학 때문에라도 엄청나게 유명해졌잖아요. 최민희 의원은 지금 잘 들어보면 좀 딸 탓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참 이게 더 매정한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독립적으로 사는데 얘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결혼 얘기가 날짜도 되잖아요. 유튜브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친정 엄마잖아요. 예. 신부의 엄마가 뭐 가정 사정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거리를 찾는다. 또 양자역학 얘기는 뭔지 그건 뭐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정합성이. 그렇다면은 최민희 의원의 이 해명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보면은 박정훈 의원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높은 도덕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데 감사한다. 예. 자기 절제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본인한테 해야죠. 본인이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 딸이 결혼한 데서 야 사랑자는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래도 이 자리가 한시적이라서 노골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비난받을 부분이지. 사실 잘 여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네. 그런 데에서 뭐 강압적으로 돈 내라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청첩장 뿌리지 않아도 가방위원장 정도 되면 관련 기관들이 알아서 찾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야박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를 박정훈 의원이 어떤 이 상임위의 어떤 그 지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동료 의원들로서 서로 간에 지금 상도덕을 넘어가고 있다. 원래 신상을 들어갈 때는요.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평가를 받겠으나 조금 좀 정치인들이 각 당에서 좀 정치인다운 모습으로 좀 싸워라. 좀 그런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상하게 민주당 쪽 586세대, 686세대 이제 686세대죠. 그 이제 나이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자녀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저도 청첩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이 보낸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결혼식에 그 청첩장을 봤는데 여기도 아들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 하나만 딱 찍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때로는 어떨 때는 다른 일반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은 그 부모의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아들 계좌번호만 찍혀 있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원하는 이제 이 도덕적 기준이 워낙 높고 우리가 이른바 청백리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 어쨌든 자녀가 결혼하는 이 경사 그래도 조용히 치르고 지나고 나서 깜짝 공개하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뭐 자녀를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폐가 될까봐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알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좀 그런 부분에 박수를 치고 이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 그래줬으면 어땠을까는 그건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뭐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뭐 보면은 평생 또 다른 또 경조사에 얼마나 많이 또 축의금 부의금 냈겠어요. 또 이런 생각하고 또 자녀가 더군다나 이렇게 알아서 요즘은 또 특히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혼 날짜 잡고 장소 잡고 진짜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부모에겐 통보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결혼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해명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아무리 독립적으로 살아도 그래도 엄마인데 결혼식 언제 어디서 한다 몇 시에 이거는 적어도 그래서 알고 있지 최민희 않았을까. 의원의 예. 해명이 예. 결국에는 화를 불러일으켰다 저도 생각하는 예. 게 담백하게 그냥 이 문제는 그렇죠. 예. 오히려 불구하고 죄송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냈으면 될 문제를 양자역하게 그다음에 혼인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 하면 상식적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상견례 안 합니까? 상견례 할 때 날짜 잡고 그 정도는 알려주는 거죠.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왜냐하면 신부 입장하면 그 혼주한테 인사드리고 그 날짜를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유튜브 보고 알고 부르부르 일정을 바꿨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네. 뭐 딸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 뭐 엄마 제발 머리 좀 감고 오라는 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라면 정말로 모녀 간에 네. 굉장히 독립적인 생계를 네.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 말이 정확하게 전부 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글쎄 뭐 우리 결혼 문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 소영주 소장 말씀하신 대로 좀 야박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거에 그 이해 충돌이라는 네. 부분.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기도 한데 이거 그대로 지금 엮여 있는 데가 지금 법사위의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반격 뭐 이런 성격도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박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아들 결혼시키는 분은 정무적으로 뛰어나니까 딱 그런 논란이 없이 딱 정리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방금 그 그 부분. 누구라고 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낸 분도 그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네, 네. 그때도 보니까는 뭐 이렇게 네. 국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는 큰 논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또 전직이고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현직이고 또 상임위원장이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담백하게 해명했으면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논란되는 네. 상황은 없었을 네, 것이다. 너무 근데 TMI였어요. 오늘 어쨌든 간에 상당히 자세하게 해명을 했으니까 박정훈 의원이 내일 또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를 할지 안 할지가 또 관건이겠네요. 할 것 같은데요. 할것 해명이 같아요? 명쾌하지 않잖아요. 예. 다음에는 이 청첩장을 어떻게 받았냔 말이에요. 피감기관이. 음. 최민희 의원 딸을 원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경 안 썼다. 난 날짜도 몰랐었다. 유튜브 보고 알았다면 그럼 이 청첩장은 어떻게 유포됐냐는 얘기예요. 추측건데 예. 보좌관이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보좌관은 어떻게 알았냐는 오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최민희 보좌관이 입장을 위원장 냈잖아요. SNS에 네. 알립니다 하고 보좌관이 글을 썼더라고요. 네, 보좌관이 그리고 그 글을 오늘 최민희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에서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맞습니다. 읽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보좌관이 오지랖 넓게 좀 보낸 거는 같고 뭐 일단 이걸 가지고 지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관대한데요.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이 사실은 또 다른 기간이었다고 네. 해서 또 이 정도까지 논란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낫다. 네. 예. 자, 얘기 도중에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나경원 의원 아까 그 얘기한 거죠. 정화성 의원 그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어서 여기서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질문하지 예. 않겠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국감장을 이석하기도 예, 했고 예. 그 이전에도 또 이 간사 선임 문제에서 이제 이해 충돌 소지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예. 반대하는 그 근거잖아요. 예. 법사위원 이해 충돌을 해갖고 만약에 법사위원 하지 말라 그러면 요즘 고소고발이 나무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위원들 가운데 상대당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또 다른 현안들로 인해서 좀 있지 않나요? 많죠. 예전에 많았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뭐 박지원 의원도 아마 그 서해 그 예. 공무원 피살 이래진 사건 씨. 때문에 예. 또 뭐 아마 지난 정부에서 예, 예, 수사 받아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 또 박지원 의원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뭐 엄청나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는 예. 이해충돌을 주장 안 하죠. 우리도 있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다. 근데 이제
그 가족이 피감 기관의 대상이다는 점은 솔직히 좀 논란은 될 거는 같아요. 사실 그 뭐 나경원 의원의 어떤 수사받는 것들이 말씀한 대로 국민의힘에서 아니 민주당도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는겠는데 그게 가당하냐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은 본인 남편을 앞에 두고 물론 이석을 했어도 그러면 국감 이후에 그 춘천지방법원과 관련된 현안이나 또 나름대로 이해충돌이 생길 만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담보하냐 그거죠. 그거를 눈 감아줄 수도 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해충돌을 해서 본인이 먼저 이제 안 해요. 대부분 그래 왔고 그리고 이제 국회법상은 그러게 심각한 이해충돌이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이 직권으로 잘라냈다가 난리 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법사위에서 오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여러분 아마 그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하청업체 직원이 그 이른바 이제 하청을 준 업체에 어디 초코파이. 탕비실이라고 하겠죠. 예. 뭐 그런 데 가서 초코파이가 있는 걸 뭐 먹었는데 네. 2개 먹었다는 거죠. 이거 먹었더니 뭐 벌금형이 나와서 정식재판 청구했더니 유죄가 나왔는데 그 먹은 액수는 아마 한 800원. 800원인가요? 1,050원. 초코파이 하나, 예. 카스타다. 카스테라, 제 카스타드. 제품명 뭐 예. 얘기해도 되는지 어쩐지 예.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다 얘기해도 되겠죠. 2개 뭐. 먹어가지고 1,050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1심에서 이거를 그게 유죄가 나와서 예. 이제 벌금 5만 원. 예. 근데 이거보다 저 중요한 건 뭐냐면 50배를 내야 되나요? 예, 이 사람이 이제 하청 용역 예. 업체에 이제 경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절도죄가 유죄가 되면 아마 경비원을 일을 못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벌금 5만 원을 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 직이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까지 가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그래서 법에도 인정과 눈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훌륭한 판사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결을 내는 건데 뭐 법은 또 법이죠. 법을 지켜야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서영교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전주법원장님, 자 이건 뭡니까? 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입니다. 얼마입니까 이 두 개에? 1,000원 정도. 1,050원입니다. 물류회사의 하청업체 관계자가 이것을 하나 먹었다고 재판 갔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700만 원짜리 15만 원에 샀구만요. 200만 원짜리 40만 원에 샀구만요. 김인택 판사 가지고는 이렇게 조사 오래 하면서 왜 450원짜리 600원짜리 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를 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기소가 되어야 되고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안에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 수 있다. 관리하다가 가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가서 먹었는데 유죄되면 이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450원, 600원 정리해 주십시오. 하청 네 번째 하청업체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그래도 살고 그렇죠? 법원장님 가서 잘 논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판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이게 왜 국민적인 공감을 산 사안인지에 대해서 법원도 한번 생각해보라. 국회의원이 또 할 만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문제 제기하는 예. 선까지의 발언은 저도 얼마든지 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재판을 어떻게 해달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서영교 의원이 과거에도 뭐 재판 청탁 같은 거 했다고 의혹에 서영교 불러싸인 적 의원이 그런 게 또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본인 지역구 분의 뭐 아들인지 그분에 대해서 국회 파견 판사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달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안과 별개로 서영교 의원의 질의 그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아마도 이 액수가 이렇게 적은 거 가지고 어떻게 절도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 내부에는 이 기소되신 분이 그 노조 활동 하는 것 때문에 원청회사에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그 말씀 들으면서 들어요. 우리가 그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모르면서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탁 건드린 요소는 있죠. 서영교 의원은 잘 건드리죠.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거 합쳐서 1,050원이라는데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먹고 가도 야 돈 내놔 그냥 1,000원 내든지 아예 그냥 먹고 가 이럴 수 있는 사안인데 또 하청 원청 뭐 이런 관련인데 자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판사, 명품 700만 원, 900만 원 이러면서 뭐 15만 원, 40만 원에 샀다. 예, 예. 그 얘기를 딱 대비시키니까 예. 딱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너무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법원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예, 그렇게- 이런 1,050원에 대해서 유죄를 내려 50배나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 1,050원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직업을 잃게 됐잖아요. 사실 계속 확정이 되면. 근데 이 법이라는 거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사실 인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법을 위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인간을 다 지워버리고 법률만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법률에 올려놓고 기계적으로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신은 죄인이야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경찰과 검찰에서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지적 같은데 서영교 의원은 예. 사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카스타드와 초코파이 사건을 검사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조정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안 걸러졌으면 재판에 왔다 그러면 재판관은 최소한 법상식에 맞게끔 이건 뭐 장발장도 아니라 사실 하나의 범죄자를 1,050원에 만들고 예전에 버스 토큰 800원 토큰 이 판결 아시잖아요. 예. 토큰 그 버스 기사가 토큰 2개를 이거를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소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예. 처음에 이 노동행위에서는 이게 괜찮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했는데 법이 이거를 뒤집어요. 이게 규정상 이 부분은 공금을 행위했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부분이 예. 이게 지금 이런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예. 점을 저는 지적해서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한번 논의될 만한 대목이다. 토큰 얘기하시니까 뭐 다들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저도 뭐 고해성사를 한다 그러면 한 40여 년 전에 버스 타면서 토큰 회수권 10장을 회수권. 11장으로 만드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많이 했어요. 사용자가 만드는 거에 대한 것과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운전기사가 이제 회사에 공금을 만드는 걸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한 몇 번을 했을 테니까 토큰 2개보다는 좀 많았을 것 많죠. 같아서 그거 잘 지금이라도 자르는 좀, 친구가 또 따로 예, 있고.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또 기소되면 사기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사기가 예. 가능하겠죠. 사기네. 예. 사기죠. 법이 너무 기계적이에요. 예. 아니, 갑자기 왜 이 얘기를 그 토큰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예, 아니 근데 토큰하고 초코바이 카스도 좀 비슷한 느낌 예. 같아요. 너무 여기도 야박해요. 야박하다. 네. 오늘 서영주 소장의 야박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야박해 야박하게 됐냐. 됐어요. 예. 민주당이 좀 야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뭐 그런 면이 없지는 그렇죠. 않지만.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서영주 소장은 국민의힘을 어떤 대상으로 봐요? 진짜로. 저는 협치와 포섭의 대상으로 봅니다. 포섭이요? 그다음에 교화의 대상.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교화라고 해서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제 눈에 그리고 대다수의 이 한 많은 국민들 눈에는 정상적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죠. 면회한 면회 거. 가서 그것도 예. 눈물의 5분을 보냈다지 예. 않습니까? 그게 어떤 국민들이 정상으로 보겠어요. 같이 기도했을 것 같기도 하고. 통성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면서요. 뭐 장도혁 대표가 독실한 건 뭐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글쎄 윤 대통령이 독실하신지 뭐 기도와 말씀으로 중무장이라고 하는 그 장동혁 대표의 전언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네. 근데 또 뭐 안에 들어가면 또 성경을 그럴 잘 수도 읽게 되는 있죠. 경우가 예.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 어쨌든 저는 별로 이렇게 좋게 평가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것과 윤 대통령의 과거가 연결이 되려면 중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과거의 그렇죠. 어떤 예.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에 기대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믿어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일로 연결이 될 텐데 갑자기 이제 성경 말씀, 기도 5분 동안에 뭐 눈물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건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들은 되게 한정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도 없는 면회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의 공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구치소 그 책 몇 권이나 들어갔는지 한번 좀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만 주구장창 펴놓고 있는지 아니면 좀 인문학적인 도서를 좀 저는 습득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제가 지난 그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늘 제가 지적했던 게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부족해요. 공감 능력도 그렇고. 뭐 지금 와서 뭐 봐야 뭐 하겠습니까만. 예. 뭐 제 드릴 말씀 개인적인 없습니다. 사견입니다. 네. 자꾸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장동혁 대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윤희석 전 대변인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큰 파장이 있을까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정말 면회를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정말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장동혁 대표가 대표 재임 중에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이 사안은 굉장한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그때까지 간다? 아니다? 그 전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못 갈 가능성도 꽤 커졌다. 이것 때문에. 왜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면회- 대통령이 축도하기엔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요구까지 네. 오잖아요. 김계리 변호사는 이게 뭐냐라는 얘기하는 거고 결론은 본인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개인 차원으로 이거 약속한 거 내가 지켰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과 시간에 금요일에 최고위원과 같이 갔다는 거는 그냥 당을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당이 아직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계엄 이후로 탄핵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다시 과거로 간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막 코너에 몰려 있는데 부동산에 뭐네 하면서 막 몰려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든지 여기까지 지금 평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비판에 민주당이 이제 내란 정당임을 내란의 후예임을 제2의 쿠데타 획책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도 곧 면회 가시게 될 건데라고 또 이야기해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또 기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분은 들던데. 전혀 안 나쁩니다. 왜요? 뭐 귀뚱으로 들을 뭐 그런 평가를 가치도 없는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 이 당에서 면회 간 대통령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집안의 가풍이 늘 대통령 감옥 갔잖아요. 그쪽이. 뭐늘 아니 늘 그렇잖아요. 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 세 분들 다 들어가서 면회 가셨는지 모르겠으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사실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위원정당 심판을 할 때 장동혁 대표의 면회가요. 위원정당 심판서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3일에 지금 곧 1년이 다 돼가는데 저 같으면 알리바이를 만드느라고 증거인멸하느라고 저는 손절하겠어요. 위원정당 안 당하려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란 수계를 안아버렸잖아요. 최고위원이랑 가서. 그리고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에서 몇몇 의원들과 동조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안 알렸다는 거예요? 김문수 최고위원만 얘기하고 같이 가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송원석 원내대표조차 몰랐다 이렇게 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일 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때 공약을 이제 뭐 지키겠다는 걸로 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아직 뭐 한 8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일종의 진지 공사를 먼저 해놓고 숙제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뭐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뭐 그 전에 윤상현 의원이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잊는다고.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윤 어게인 외치시는 분들의 지지를 또 한 번 다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그 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도 뭐 잊을 예. 테니까 잊은 다음에 이제 중도층을 확장하면 된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동혁 대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장동혁 대표의 그 전략이. 근데 이제 그 딜레마는 있겠죠. 그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강경 보수 세력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표가 될 수 없었으니까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대표가 되고 나서 내가 잘하면 되지. 근데 이 잘하기가 외줄타기 비슷해져 버린 거겠죠. 앞으로 중도층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한 게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면회를 했기 때문에 중도층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또 해명을 해야 돼요. 중도층에 소구하기 위한 뭘 했을 때 해명을 하면 또 원래 강경 지지층은 무슨 소리야 또 이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면회를 안 가더라도 뭔가 강경 지지층의 지지가 철회되지 않는 선에서의 정무적인 감각 그리고 활동을 했어야 함에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 자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오는 거고. 아, 알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얘기를 언제 한번 직접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이 송원석 원내대표와 얼마 전 국토부 차관이죠. 이상경 차관 아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부동산을 이제 막 살려고 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경 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뭐 이야기를 국민들이 네.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쉽게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건 아마 계속 향후에도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를 좀 가지고 좀 아마 강하게 뭐 하다 보니까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너무 그렇게 뭐 그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집값은 떨어질 거고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사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상경 차관도 30억 원이 넘는 뭐 그런 집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또 나왔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또 비판하는 발언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국토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본인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일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이재명 정권의 고유 관계자들 더 이상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농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집 없는 청년과 서민들을 농락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화석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도 또 기사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뭐 이런 기사가 또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 재산 신고가 다 되니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거니까. 사실 의원들 중에 강남에 집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뭐 지역구와 상관없이. 지방 지역구라도 뭐 거기서는 그냥 뭐 전세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 원룸 같은데 하나 얻어 사시고 집은 뭐 서울 강남에 있고 하신 분들 많은데 이게 사실 이상경 차관 이 말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른바 원론적인 얘기일 수 예, 있겠죠. 아주 원론적인 예, 얘기일 예. 수 있죠. 정부가 지금 뭐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떨어지면 집 사라. 뭐 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이상경 차관이 강구한 게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김현민 국토부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제 청약이나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면은 다 저기 합리적인 가격,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벼락 거지 얘기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무주택자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졸지에 나는 그냥 거지가 된 듯한 기분이다. 그런 어떤 그런 그 이 불안 심리,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좀 노련하게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공직자의 어떤 뭐 화법이란 화법이고
뭐 아니면 뭐 설득이라면 설득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련함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예, 집을 한번 장만하려고 하는 분들 생각을 좀 한다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가 저런 게 바로 정무적인 감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조금 짧게 얘기하면 역지사지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집 다 샀고 근데 너네들은 사지 마. 그러니까 우린 사지 마. 순서가 좀 미뤄지더라도 조금만 참아봐.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 그 사이에 돈도 벌고 그 돈 번 걸로 가면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을 가르치는 건데 이런 정도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그런 적은 공감 능력으로 정책을 만약에 이분이 정말 주도해서 이끌었다면 이 정책의 성공은 바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분이요. 더 결정적인 얘기한 게 있어요. 예. 실소유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 건 맞다. 그런데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서울주택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불행하는 이들의 행복도 챙겨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서 시장이 강하게 개입했다.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이거는 헌법적 기본권이잖아요. 이걸 침해하는 이유가 서울 집값 상승이 돼서 불행한 사람들의 행복을 챙겨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심각합니다. 예, 어떻게 말을 어렵게 하니까 이렇게 혼나는 예. 거예요. 쉽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이 초강도의 규제가 참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 불편이 있을 거다. 충분히 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집값을 단기적으로 멈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교육주택이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빚내서 집 사는 건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한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집값 떨어지면 기다렸다 사라. 이거는 만약 요즘 이거를 또 제가 보니까 비판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송호석 원내대표도 이상형 차관 비판하니까 바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당신은 집을 두 채나 뭐 갖고 그렇습니다. 있으면서.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뭐 잠실에 그 유명한 아파트 그거 갖고 있는 당신은 갭 투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예. 아, 없어서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뭐냐면 말을 지금은 함부로 뱉을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돼요. 아니 집값 떨어지면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죠. 주식 오르면 팔아라 이거예요. 지금 장 안 좋은데 좀 있으면 좋아지니까 주식 오르면 네. 팔면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애 최초 그 주택을 보유하는 게 한 전체 시장의 30%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만 대책을 딱 핀셋으로 해서 이들에겐 대출도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집을 가지게 해주겠다. 이런 좀 그 추가 대책들을 통해서 마음을 좀 풀어줘야 돼요. 지금 모두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을 가지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집 못 가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전체 묵는 중에 그대로 존치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불편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대책을 던져줘야지 무슨 갑자기 추상적으로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라는 말 하면 화나죠. 이런 말은 좀 서영주 조심해야 돼요. 수장 얘기하시니까 짧게 민주당 의원들은 보유세 강화하는 거 지방선거 전에 아마 결사 반대하겠죠? 선거를 고려하면 반대인데요. 예. 저의 입장은 찬성입니다. 예, 지방선거 생각이 없으신. 그게 아니라 그래야만 이 부동산 정책 자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원래 맞는데 네. 또 정무적으로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판단하게 될지. 그럼 앞으로 한번 민주당과 정부의 의논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입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